지난주 대비 21% 상승한 7시간 이용했습니다. 지난 3주 평균 하니까 8시간 나옵니다. 유튜브 많이 보네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뭐 온라인 공간이나 이런 뭐 그 플랫폼이라던가 AI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라는 건 한마디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기기처럼 하는 그런 학습만 이루어지고 사실은 실생활에 별 쓸모도 없는 그러니까 주체적인 생각이 생략이 되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영혼이 탈탈 털리는 안녕하세요.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김지아 실장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만나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매스컴에서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 거의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매일 미디어를 접하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3시간에서 5시간, 주말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아예 건드리지 않으면 뭐 하루 종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거의 그냥 손에 달고 다니죠. 그래서 상담할 때도 테이블에 올려놓으라고 하는데도 저는 이게 애착 물건이라서요 하면서 이렇게 쥐고 상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요즘은 하나의 중독이 아니고요. SNS나 게임이나 영상이나 이렇게 중복되고 복합되는 양상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틀어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같은 자극이지만 두 가지를 통해서 더 많이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단순 재미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힘들 때 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외로울 때 바로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심심해도 약간이라도 어려운 것 그리고 실패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 회피의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작년 올해 들어서 되게 특징적이었던 것은 보통은 상담사가 내담자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특별히 오늘의 상담은 좀 녹음을 합니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냥 본인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걸 왜 녹음을 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집중이 안 돼서 챗GPT한테 녹음 영상을 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뭔지 요약해서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친구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중독 등 디지털 과의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소아비만, 우울증 등 아동의 건강 지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하여 예방과 상담을 강화하고 상담, 치료를 연계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뇌인지과학과에서 특히 뇌의 학습과 기억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교수 이인하라고 합니다. 쇼폼이라든지 SNS라든지 거의 시간 때우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의 뭐 채팅하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뭘 하는 걸 하는데 당연히 뇌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텐션 스팬이라고 그러는데 주의의 윈도우가 되게 짧아져요. 그래서 요즘 교수님들이 불평하시는 게 학생들이 뭐 5분마다 동영상이 안 나오면 주의 집중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긴 영화를 못 보고 긴 장편 소설을 못 읽고 이게 빨리빨리 끌고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15분, 20분으로 만드는 이유가 더 길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컨텐츠, 긴 맥락 이런 것들을 이제 해마나 전전두엽 이런 데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 스토리를. 근데 그런 거가 훈련이 안 되게 되죠, 아예.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짧은 것들을 하게 되고 주의 집중력이나 몰입 능력 같은 게 떨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충동적이 되겠죠. 도파민은 되게 진화상으로 일찍 등장한 물질인데 벌레나 이런 뭐 지렁이류의 선충에서도 보면은 저쪽에 좋은 게 있는 것 같다. 저쪽으로 가보자. 이런 걸 시그널하는 물질이에요. 또 도파민이 나오면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다.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가서 그 진짜 좋은 게 나오면 이제 그 예측이 들어맞는, 그러니까 좋은 걸 예측하는 물질이라고 할까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를 이제 도파민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예측하지 않았는데 뭔가 재밌고 놀랍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 도파민 뉴런이 활동을 합니다. 이 도파민 뉴런이 언제 도파민을 분비하는지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알려진 것들을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회사들이 아주 잘 이용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봤자 도파민이 나올 일이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나와야 기분이 좋은 건데, 이걸 거의 뭐 쥐어짜듯이 막 나오게 하는 게 이제 그런 미디어들,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 그런 것들이 그런 원리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고, 일단 반복이 돼야 돼. 그게 반복이 돼야 되고, 반복될 때 그 행위를 했을 때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되게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보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보상을 예측하는 강력한 단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면 이제 니코틴이 보상감을 주면 이 담배라는 이 물질, 하얀색의 그런 것들이 이제 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아주 강력한 단서죠.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태블릿, 스크린 이런 거 보면 일단 잡고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재밌는 게 있다는 기대감, 그 즐거움을 예측하는 자극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나 온라인 유튜브를 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디지털 미디어는 도파민 호르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자극이고요. 우리 몸의 호르몬은 오케스트라처럼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도파민이 너무 강하게 자극되면 이 불협화음이 돼서 우리 몸의 어떤 생태계의 리듬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도파민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의 호르몬의 분비를 이제 혈당을 올려서 더 많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도파민 호르몬이 많아지면 그렐린 호르몬도 많아져서 자꾸 음식이 땡기게 되는 거짓 배고픔이 생기게 되고요. 렙틴 호르몬은 이제 음식을 그만 먹으라는 호르몬인데, 도파민 호르몬이 많아지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음식을 먹는 걸 브레이크를 못 걸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성장기 때 이런 어떤 쇼폼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에 어떤 중독된 상태에서는 잠의 어떤 수면의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결국은 멜라토닌의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성장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켜서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분비될 수 있는 도파민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도파민이 붕괴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 도파민 붕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걸 감당하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더 많이 이제 그 세포 표면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10만큼만 나오면 좋았는데, 도파민 수용체가 많은데 평소에 10만큼만 나온 거는 얘네들이 이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만족하는데 이제 일상생활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무기력해 보이고 그냥 흥미가 없고, 자기가 하는 뭐 마약, 알코올, 게임 뭐 이런 굉장히 중독성 있는 거, 그런 걸 보지 않으면 이제 도파민 시스템이 만족을 못 나타내는 그런 상태가 이제 중독 상태죠. 계속해서 그 많은 수용체를 만족시킬 도파민을 분비할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은 다 무너지고 그 상태를 이제 중독자라고. 상담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는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다라고 인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또 보상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현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내담자 학생들 중에는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구독을 하고 구독을 넘어서 멤버십 가입을 합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유튜버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착각을 갖고 또 좋아하고 거기에 많이 빠져 있는 친구들이 요즘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유튜버를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 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조금 더 정서가 확장돼서 뭔가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는 듯한 착각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본 적도 있고요. 이게 젊은 세대가 디지털 기기나 또 그런 디지털 플랫폼에 능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오면서 뭐 코로나19도 있었고 뭐 메르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학교를 못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교류하고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함께 교류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온라인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나랑 정체성이 비슷한, 나랑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들과 뭔가 내가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 내가 뭔가 혼연일체가 됐다라고 하는 인식. 근데 그게 사실 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나만의 오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현실은 어때요? 현실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뭐 싸움도 하게 되고 오해도 하게 되고 짜증도 내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과 인간이 호흡하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깨닫고 우리 사회와 우리 세상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온라인에서 익명의 누군가, 나랑 취향이 비슷한, 정체성이 비슷한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에코 챔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랑 그 동일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섞여서 그 사람들과만 교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코 챔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다양한 시각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되고 그러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확신, 생각들이 더 고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고착화되면 그럼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뭔가 인간의 주체성이라고 할까요?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제를 찾아가고 해결하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인간의 본연의 능력들이 좀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거죠. 디지털 미디어 중독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사회적인 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 같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방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런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그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개인이나 또 가정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 환경을 어떻게 건전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또 OECD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Well, this is a day in which my pride to be.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세이프티 액트라고 하는 것을 2021년도에 통과를 시켰고 비슷한 법을 영국에서도 2023년도에 통과를 시켜서 that parents, not algorithms, We will no longer accept that.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이라던가 이런 데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규제를 하는 겁니다. 나이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 정책을 폈고 이게 갖고 오는 효과는 뭐고 만약에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풍토에서 진짜 온라인에 굉장히 능숙하고 굉장히 빠른 그런 젊은 세대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그럼 어떤 그런 접근법을 택할 것인가? 청소년들 술 못 먹게 하잖아요. 술 못 사게 하고 담배 못 사게 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를.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보상을 일단 받으면 안 돼요. 자기 생활에. 그리고 더 큰 거는 그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단서가 자기 주변에 너무 많으면 그거는 자기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그런 중독자들을 치료하는데 일단 가두고 격리시키고 그래서 한 30일 이상을 격리를 시키고 자꾸 그 단서에 노출되지 않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마약 중독자의 뇌에는 그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도파민 수용체가 다 없어진 그런 뇌의 모습을 갖다 영상을 찍어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3개월, 6개월, 12개월 지나면 없어졌던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것을 바꾸게 되면 깨지는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독된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또 그것을 거리 두기를 했을 때 느끼는 어떤 상실감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호르몬을 갖다가 찾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대개는 이제 운동이라든지 수면,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중독을 벗어나도록 해야 되고요.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2030의 비전은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입니다. 세 가지 정책 방향이자 목표는 정신건강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회복 지향적 사회환경 조성과 사회적 참여 촉진, 사람 중심의 서비스와 당사자 권익의 적극적 보장입니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 2030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 심리적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2030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캠프 운영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은 기숙형 치유 캠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단절된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재미난 활동들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받고 있고 한 기수에 24명씩 총 22기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제출할 때 어떻게 여기서 일주일, 여기서 2주일을 버티지?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날것이라고 할까요? 아예 뭐 이렇게 벽을 부신다거나 아니면 저기 잠근 데 있는 문을 계속 움직여서 고장을 낸다거나 아니면 CCTV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아예 한마디를 한 3일차까지 한마디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디지털 미디어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그거를 견뎌내고 그걸 경험해보고 또 더 성장해 나간 자신을 보는 것 자체가 치료적인 개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림마을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치료적인 개입은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드림마을에서는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부정적인 정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정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대안 활동들을 소개해
시켜주고 또한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소위 말하는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죠. 그 강한 자극들에게만 반응을 하는 면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나노블럭이라든지 어떤 걸 만든다든지 명화 그리기라든지 한 가지에 꾸준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안 활동들이 아이들의 정서 발전이나 집중력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처음에는 잘하지 못합니다. 1분도 아니고 한 10초 만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떠들고 갑자기 재채기를 하거나 일부러 생리현상을 나타나게 해서 집중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1일차, 2일차, 3일차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잘 하게 됩니다. 10분 정도는 거뜬하게 아이들이 결국엔 명상을 잘 해 나가게 되고요. 저희는 3일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3일차쯤 되면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고 스마트폰 없이도 즐거울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가 이따 체육 시간에 같이 농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그 주변에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게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주변을 보기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입소식이나 그 처음 담임과의 만남 시간대를 보면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눈은 스마트폰 기기만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과만 소통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 드림마을 캠프를 지내다가 보면은 주변에 선생님이랑 눈도 마주치기도 하고 선생님 여기 있는 나무는 여름인데도 단풍나무가 빨간색이네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산책하고 싶어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라든지 주변 자연 경관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조금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캠프 끝나기 하루 전에 담임 선생님과 1:1 면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한 명씩 다 만나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여기서 지내는 거 어땠어? 그리고 지내보니 어땠어를 물어보는 시간인데 그때면 열이면 열 제가 18년도부터 있었는데 단 한 명한테도 안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스마트폰 없이 이 기간 동안 있을 줄 몰랐다. 그리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다. 없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모든 친구들이 해줬습니다. 중독이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 청소년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자살 문제라든지 친구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은 이 소셜 반딩, 사회적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걸 계속해서 뇌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체육 시간을 늘려서 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막 넘어지는 거 막 보고 같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학교에 많이 늘려야죠. 예전에 1950년대 미국에 하도 마약 중독자가 많고 이래서 G공원, 랩파크라는 재밌는 실험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혼자서 그 G장에 놔두면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중독 물질에 엮여서 살게 되는데 이 집단으로 키우니까 중독 물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코카인 같은 마약하고 그냥 물을 줘도 이게 사회적인 그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사회 집단 생활을 하는 쥐들은 그렇게 중독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문제의 사실은 만병통치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 안에서 뭘 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그 사람들에서 멀어지고 혼자서 뭘 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문제를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서 건강한 뇌가 되려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뭘 하는 그런 생활 습관, 생활 환경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편지를 보내주거나 그렇게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 너무
드림말 생각나요. 선생님만 했던 보드게임 생각나요. 선생님 했던 체육 시간 생각나요. 선생님 덕분에 조금 달라져서 성적 좀 올랐어요. 부모님이랑 덜 싸워요. 뭐 이런 편지들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또 보람을 느끼고 부모님들이 편지를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만큼 달라졌고 이 캠프 덕분에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편지들을 보내줄 때가 있는데 그런 편지들을 받으면 아, 나 이 일 하기 잘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작업들이 그 씨앗을 심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언제 발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기서 배웠던 것들이 언젠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순간적인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상태를 이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거꾸로 이 호르몬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찾아서 그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일되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또 호르몬적으로 균형을 잡히게 됐을 때 그게 어찌 보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세상에서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걸리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가 완전히 이제 방황하는 상태.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려줄 사람이,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데 자기 뇌는 아직 이 주변에 있는 중독성 그런 학습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인생에서도 그러고 길찾기에서도 그러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나는 여기에 있고 앞으로 요만큼만 가면 된다. 그런 것들을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만족하고. 행복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취향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나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있을 때 내가 삶의 긴 여정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행복의 원천이라고 봅니다.